암은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설탕 같은 단당류를 먹으면 정상세포에 비해 암세포에게 월등히 많은 영양을 공급해주는 결과가 되어서 암을 초래하고 성장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이런 설탕보다 암에 더 안 좋은 음식이 있는데 그 10가지는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진면목을 보여드리는 김진목입니다. 통합의학으로 암 환자를 치료하는 통합암치료병원 파이널병원 병원장이고 김진목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생유전학이라고 불리우는 분야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와 생명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결국 매우 다양한 환경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환경 요인 중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는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바로 음식과 화학물질입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2007년 발표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똑같은 아구티쥐를 임신시킨 뒤에 섭취시킨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털 색깔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크기도 2배가량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미쥐의 유전자가 무엇이었든 간에 음식에 따라서 새끼쥐의 유전자 발현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결론입니다. 암이 진행될수록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암은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성장합니다. 정상세포도 물론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만 정상세포에 비해 암세포는 월등하게 포도당 수용체가 많아서 정상세포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포도당을 먹어치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달게 먹는 식습관을 가진 사람은 정상세포에 비해 암세포에게 월등히 많은 영양을 공급해주는 결과가 되어서 암을 초래하고 성장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탕후루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 과일들을 꼬치에 꿰은 뒤에 설탕이나 물엿을 입혀 만드는 중화권의 과자입니다. 한국에서는 딸기, 귤, 포도 등 이미 당분이 충분한 과일로 탕후루를 만들기 때문에 당 함유량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고 탄수화물이 지나치게 많은 한국인의 식단에 탕후루까지 더해져서 당뇨병을 잘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설탕 같은 단당류를 먹으면 암도 활성화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설탕보다 암에 더 안 좋은 음식이 있는데 그 10가지는 기름에 튀긴 음식, 소금에 절인 식품, 육가공 제품, 과자류, 청량음료, 편리류, 통조림 식품, 설탕에 절인 과일류, 냉동 간식류, 숯불구이류입니다. 첫 번째로 기름에 튀긴 음식이 몸에 나쁘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트랜스지방, 최종 당화 산물 등을 많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포화 지방이 많아서 몸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식물성 기름일지라도 가열하거나 가공을 하면 포화지방보다도 몸에 나쁜 트랜스지방의 형태로 바뀐다는 사실을요. 최종 당화 산물인 AGE는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의 첫 글자를 조합한 약자입니다. 음식물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많이 생깁니다. 특히 기름에 튀기거나 오븐에 구우면 단순히 끓이던 경우보다 온도가 훨씬 고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발암 성분인 아크릴아미드나 AGE가 많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금에 절인 음식이 나쁘다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에 첫째 좋지 않고 암도 유발합니다. 특히 위암일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제염은 나쁘지만 천일염은 괜찮고 천일염을 고온에서 가공한 볶음 소금이나 죽염 등은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객관적으로 연구 발표된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연구 논문에서 소금을 줄이는 것이 확률적으로 안전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통 음식은 어떻게 하느냐? 김치, 젓갈, 된장, 고추장 등이 전부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전통 음식이 건강에 나쁘단 말이냐? 라는 의문이 드시겠죠.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유산균도 많이 들어있고 채소이기 때문에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몸에 좋은 영양소도 있고 섬유질까지 있기 때문에 소금 때문에 나쁘기는 하지만 좋은 점이 더 많기 때문에 먹어도 되지만 젓갈류는 동물성 단백질이고 전혀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리 소금에 절이더라도 젓갈류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상하지 않도록 방부제로 아질산 나트륨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아질산 나트륨은 발암 성분인 니트로사민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주 나쁩니다. 세 번째로 육가공 제품인 햄, 소세지, 베이컨 등을 말하는데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음식들입니다.
육가공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첨가물이 있는데 방부작용도 해주고 색이 발갛게 먹음직스럽게 해주는 발색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넣습니다. 이 아질산 나트륨이 우리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1군 발암물질로 바뀌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요즘 유통과 포장 기술이 발전되어서 아질산 나트륨을 넣지 않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꼭 드시겠다면 잘 찾아서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동물성 단백질 자체가 암을 유발하고 악화시킨다는 연구 보고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과자류는 단순당입니다. 체내 혈당치를 급격하고 가파르게 올립니다. 요즘 저탄고지가 유행할 정도로 탄수화물이 건강의 적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어떤 질병이 있어서 식이요법 후에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의 식단을 살펴보면 탄수화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탄수화물에는 단순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간단히 줄여서 단순당과 복합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복합당은 자연 그대로의 형태이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섬유질 등이 모두 함유된 형태입니다.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소화도 천천히 되고 흡수도 천천히 되어서 인슐린이 조금씩 분비가 됩니다. 단순당은 복합당 형태이던 자연 형태를 가공해서 섬유질은 완전히 없어졌고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같은 영양소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형태입니다. 쉽게 소화되고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속히 올리게 되어서 인슐린이 왈칵 분비되게 됩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데 정상 세포는 소량만 받아들이지만 암세포는 아주 많은 양을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포도당 수용체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순당이 문제인 것이지 복합당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과자는 무조건 맛있어야 하니까 향료, 색소 같은 많은 첨가물을 투여하게 되고 기름에 튀기기 때문에 트랜스지방과 아크릴아미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을 확률도 큽니다. 다섯 번째로 청량음료도 과자와 비슷합니다. 향료와 색소가 첨가되고 단순당이라는 점인데 포도당보다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과당은 건강에 더욱 해롭습니다. 포도당이든 과당이든 건강에 해롭지만 과당은 간에서 바로 분해되고 축적되기 때문에 지방간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아이들에게서 지방간이 진단되는 경우가 흔한데 대부분이 청량음료 때문입니다. 또 콜라에 첨가되는 카라멜 색소는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서 암이나 기형아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카라멜 색소가 들어있지 않은 사이다라 할지라도 인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칼슘의 배설을 촉진시켜서 골다공증이나 중치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방부제로 벤조산 나트륨이 들어가는데 비타민 C와 결합하면 발암물질인 벤젠을 만들게 됩니다. 여섯 번째, 편리류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일반적인 식품들입니다. 도시락이나 즉석 요리 등 전자레인지에 1, 2분만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레토르 식품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한 번 조리해서 다시 냉동 보관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혈당을 빨리 올리는 작용이 있습니다. 또 편의점에서 파는 식품이니까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각종 첨가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당류도 들어가고 향료, 색소, MSG 등이 첨가될 것이고 튀기기 때문에 트랜스지방과 아크릴아미드, AGE 등이 함유되어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방부제도 들어갈 확률이 큽니다. 일곱 번째는 통조림 식품입니다. 통조림은 쇠죠. 쇠 속에 음식물을 보관하면 녹이 슬겠죠. 그래서 녹이 슬지 않도록 방청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청 처리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성분이 비스페놀 A, 즉 BPA입니다. BPA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는 잘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발암 물질로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통조림 식품이라 할지라도 오래 보관하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질산 나트륨 같은 방부제가 첨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덟 번째, 설탕에 절인 과일류도 좋지 않은 식품입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설탕에 1:1로 절여서 몸에 좋다고 많이들 드시는데요. 사실은 설탕을 먹는 것입니다. 혈당을 빨리 올리고 암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겠죠. 만일 꼭 드시겠다면 완전히 발효되어서 단맛이 다 빠진 상태로 먹어야 합니다. 식초나 알코올 상태가 되어야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단맛이 남아있다면 무조건 건강에 해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냉동 간식류는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단순당이기 때문에 암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향료나 색소 같은 첨가물도 많이 들어갑니다. 아이스크림은 물과 기름을 섞어 놓은 것입니다. 원래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데 유화제를 써서 잘 섞이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이 유화제는 기름을 녹이는 작용을 하는 성분입니다. 아이스크림 속의 유화제가 우리가 섭취한 다른 음식물들 속의 유해 성분들을 녹여서 우리 지방 속에 잘 축적되게 합니다. 화학물질, 발암성분, 콜레스테롤 등 대부분의 유해 성분은 지용성인데 유화제에 의해서 우리 몸속의 지방 조직 속으로 잘 스며들게 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속의 유화제
소재가 간접적으로 해로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숯불구이입니다. 고기가 타면 벤조피렌이라는 1군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HCA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AGE도 생성됩니다. 숯불구이는 암을 유발하고 세포의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불에 탄 고기 외에도 숯불에서 올라오는 해로운 화학 성분과 미세먼지도 문제가 됩니다. 업소의 숯불이야 그래도 참나무나 일반 목재 숯을 쓰지만 가족끼리 놀러가서 바비큐를 할 때에는 착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번개탄을 쓰죠. 이 번개탄은 건축 폐 자재를 재활용한 해로운 성분들입니다. 석쇠에 고기가 눌러붙지 않도록 특별히 크롬으로 도금 처리하는데 석쇠에 도금 처리된 유가 크롬은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유해 중금속입니다. 적게 먹어야 합니다. 양을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칼로리를 줄여야 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등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요즘은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수입되어 오는 식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땅에서 익은 것이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익기 때문에 먹음직스럽게 익었다 할지라도 영양 성분이 제대로 들어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가공을 많이 하지 않은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금 말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채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섬유질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고 단백질이 과하면 암을 유발하기 쉬운데 식물 속에 단백질이 많지 않다는 것이 암에 있어서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콜레스테롤은 거의 없고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의 발전에 따라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암도 이제는 무섭기만 한 질병은 아니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일반적인 통계와는 달리 나쁜 예후가 점쳐지던 암 환자인데도 건강하게 살아남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암으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성들이 있었는데 이 특성을 잘 연구하고 실천한다면 암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그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학적인 표준 치료를 기본으로 통합의학적 치료를 한다. 두 번째, 치료에 매우 적극적이다. 세 번째, 강한 투병 의지가 있다. 네 번째, 운동을 계속한다. 다섯 번째, 삶에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여섯 번째,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일곱 번째,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는다. 이상 7가지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암의 원인 중 5 내지 10%는 유전적인 요인이고 90에서 95%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봅니다. 환경적인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먹거리로 30에서 35% 정도이고 그 다음이 흡연 25에서 30%, 다음은 감염 15에서 20%, 다음이 비만 10에서 20%의 순서입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채식을 하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치료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 식단이 바뀌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수술 직후나 항암 치료 기간 동안에는 체력과 면역력이 저하되기 쉽기 때문에 가리지 말고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기든 생선이든 잘 드셔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 종결 후에는 암 예방식과 동일하게 채식을 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동물식은 체질을 염증 체질로 바꾸어서 암이 재발 또는 전이를 잘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 속에 영양 성분이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것은 신선한 상태일 때의 얘기이고 식품의 보관에 따라서 영양 성분을 잃게 되거나 오히려 발암물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보관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냉장 보관하면 안 되는 식품들로 감자, 양파, 마늘, 빵, 떡, 토마토, 바나나, 아보카도 등이 있습니다. 첫째, 감자는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품이고 칼로리가 적고 포만감은 높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감자에는 비타민C와 칼륨 함량이 많아서 노화 방지 및 고혈압 예방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을 갖고 있는 감자가 보관을 소홀히 하게 되면 쉽게 썩거나 독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감자는 땅속에서 나와도 호흡을 하고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맞닿아서 보관하면 닿는 부분이 썩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밀폐시켜 보관하면 무산소 호흡을 해서 감자 속이 썩을 수 있습니다. 감자를 반으로 잘랐을 때 가운데가 새까맣게 변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감자는 표면으로부터 3.2mm까지는 엽록소가 있어서 햇빛을 맞으면 녹색으로 변하는데 그러면 쓴맛이 나고 딱딱해져서 먹기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감자를 보관할 때는 산소는 접하게 해주되 햇빛을 차단시켜서 sak이 나지 않도록 저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의 솔라닌 독성은 고온보다 저온 저장 시에 더 많이 축적되고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아서 독성 작용을 일으킵니다. 감자 솔라닌은 싹이 난 부분에 특히 많고 껍질 부분과 녹색으로 변한 부분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자를 냉장 보관하면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고 이것을 조리하면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많이 생깁니다. 상온에 보관한 감자를 튀겼을 때도 물론 아크릴아미드가 생길 수 있지만 8도 이하에서 저온 저장해서 포도당이 많아지면 5주 후에 튀김 요리를 할 때 아크릴아미드가 17배 이상 더 많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삶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는 8도 이상의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조리하기 전에 먼저 60도의 물에 45분간 놔두면 나중에 튀겼을 때 아크릴아미드가 8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튀기더라도 160도 이하에서 5분 이내로 튀기면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자의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후추를 넣어 조리하면 아크릴아미드 생성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리 뒤에 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크릴아미드에 장기가 노출되면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이 올라가고 어린 동물의 신경발달장애 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아크릴아미드는 분자량이 작고 물에 잘 녹기 때문에 태반을 포함한 모든 조직을 잘 통과해서 신생아의 저체중이나 소두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조만간 먹을 감자는 공기가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면 되지만 장기간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8도 이상의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파와 마늘은 냉장고 안의 습기를 흡수해서 쉽게 물러지고 곰팡이가 잘 생기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말고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곳에 보관해야 하고 양파나 마늘에 곰팡이가 슬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아플라톡신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목한 성분입니다. 아플라톡신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열을 가해도 독성이 없어지지 않고 전파성이 크기 때문에 곰팡이가 선 부분만 잘라내면 안 되고 전체를 버려야 합니다. 장기간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기순환이 잘 되는 그물망과 같은 곳에 담아서 식품 저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감자와 같이 두면 감자가 습기와 가스를 내뿜어서 양파를 썩게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빵과 떡은 쉽게 말라서 맛과 식감이 떨어집니다. 밀봉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한 뒤에 빠른 시일 내로 먹는 게 좋고 보관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먹기 직전에 가열해서 먹으면 됩니다. 네 번째로 토마토는 냉장 보관하면 숙성이 멈추고 세포막이 손상되고 쭈글쭈글해집니다. 심할 경우 토마토 표면이 움푹 패이고 물렁물렁해지기도 합니다. 냉장 보관 시 라이코펜이 4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토마토는 빛이 안 드는 서늘한 상온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를 냉장 보관하면 냉장고 속의 수분에 의해서 곰팡이가 슬죠. 아플라톡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냉장고 속의 견과류를 확인해서 질감이 변했거나 흰색으로 변색되었다면 무조건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플라톡신은 1군 발암물질이고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암을 잘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의 독성에 의해서 발열, 무기력증, 신경증, 복통, 구토, 간염 등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냉장 보관하면 세포부위 손상되어서 껍질이 까매지고 물러집니다. 바나나의 단맛도 함께 손실되기 때문에 맛이 없어집니다. 여섯 번째, 아보카도는 보통 후숙시키는 과일인데 냉장고에 넣으면 숙성이 지연된다고 합니다. 아보카도는 가급적 상온에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아보카도를 냉장 보관할 때는 껍질에 레몬즙이나 라임즙을 뿌리고 랩에 사서 보관하면 됩니다. 참기름은 항산화 성분인 리그나안이 있어서 상온에서 잘 상하지 않는데 냉장 보관하면 맛과 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밀폐해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가열하면 트랜스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200도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면 1군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되고 빠르게 산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리 시 참기름을 넣지 말고 반드시 스위치를 끈 다음에 넣도록 하십시오. 들기름은 오메가3이기 때문에 열이나 햇빛에 의해서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밀폐해서 4도 이하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고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젓갈을 냉장 보관한다고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것은 아니고 젓갈 자체가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젓갈을 더 붉어 보이게 첨가하는 아질산 나트륨이 젓갈 속의 단백질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 만들어지는데 니트로사민은 위암이나 식도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의 일일 섭취량은 암을 일으키는 양의 6.8%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린아이가 젓갈을 과다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분의 섭취량이 많으면 암의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젓갈과 같은 염장식품의 섭취량은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란에 묻은 닭 대변 속의 살모넬라균이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사례가 있은 후 계란을 세척하는 경향이 있는데, 계란을 세척하면 계란 껍질의 큐티클층이 파괴되어서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세척란은 냉장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세척란은 상온에서 보관해도 됩니다. 냉장 보관 시에도 전용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의 바닥 쪽에 보관할 것을 추천합니다. 비세척란은 껍질에 균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리 직전 한번 씻는 것이 좋겠고, 계란을 만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비세척란의 보관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계란의 취급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란을 만진 손에 살모넬라균이 묻어 있다가 다른 식품의 조리 과정에서 감염되기 쉽고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계란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꼼꼼하게 손을 씻어야 합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죠. 반면에 찬밥은 딱딱하고 맛이 좋지 않고 몸에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이 목표라면 찬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밥에는 저항성 전분이 많이 들어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습니다. 실제 밥을 식힐 때 저항성 전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2015년 아시아 태평양 임상영양학 저널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4도에서 24시간 식힌 밥의 저항성 전분량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식이섬유가 최대 90% 포함되어 있어서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서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고 일부만 흡수되고 일부는 그냥 대변으로 배설된다고 합니다. 저항성 전분의 열량은 일반 전분의 2분의 1 수준인 1g당 2kcal입니다. 2019년 영양 및 당뇨병 저널에는 저항성 전분이 과체중 비만인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했다는 연구 결과도 실렸습니다. 밥을 빨리 식히기 위해서 냉동 보관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전분 분자들이 움직여서 뭉쳐져야 저항성 전분이 생성되는데, 냉동 보관으로 전분 주변의 물이 순식간에 얼어버리면 전분이 움직이지 못해서 저항성 전분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섭씨 4도의 온도에서 5시간 이상 보관해야 저항성 전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자, 양파, 마늘, 빵, 떡, 바나나, 토마토, 아보카도 같은 식품은 냉장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분은 체중의 60에서 65% 정도를 차지하는 인체 구성 요소로 체내 수분의 약 3분의 2는 세포 내에 분포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세포 외에 분포합니다. 수분은 혈액, 림프, 타액, 관절액, 뇌척수액 다양한 형태로 체내에 존재하고 영양소의 운반과 노폐물의 배출, 신진대사, 체온 조절, 윤활유 작용 및 신체 보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분 섭취는 음식 속의 수분, 물, 음료 섭취를 통해 이루어지고, 수분 손실은 소변, 대변, 피부를 통한 정발, 폐 정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루 섭취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성인의 경우 남성은 2200에서 2600, 여성은 1900에서 2100cc 정도가 바람직한 기준입니다. 남녀 모두 나이 증가에 따라 섭취량이 조금씩 감소합니다. 2022년 공주대 팀의 연구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수분 섭취량은 2167이었고 전체의 62%가 본인 나이대의 수분 섭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내 수분의 결핍을 탈수라고 하고 구토, 설사, 과도한 발한, 화상, 신부전, 이뇨제 사용 등으로 탈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탈수가 심하면 혼돈을 느끼거나 몽롱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나타나는 탈수 증상은 갈증이겠죠. 몸속 수분량의 2%만 줄어도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침은 항균 작용을 하는데 침 분비가 줄고 입이 마르면 구강 내 세균이 급증해서 구취가 심해집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분이 부족하면 허기를 느끼게 되는데 이때 특히 탄수화물을 찾게 됩니다. 수분 부족으로 인한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운동 중에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운동 직후 갑자기 허기가 질 때 음식보다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통과 어지러움 역시 수분 부족 증상 중 하나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뇌에 충분한 혈액과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내 수분의 1.5%만 부족해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고 두통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졸림과 피로도 탈수의 주증상 중 하나입니다. 잠을 푹 자고 일어났는데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탈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만성 탈수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럴 때 머리를 쓰는 일과 신체 활동도 어려워집니다.
자는 동안에는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보통 탈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뇌경색증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혈류 부족으로 초래되는 심혈관 질환이 주로 이른 아침에 발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아침의 수분 부족 증상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난 직후에는 위의 운동량이 저하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차가운 물을 마시게 되면 위 점막과 혈관들의 수축을 초래해서 더욱 위 운동을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 즉 미지근한 온도의 온수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뜨거운 물을 마시면 식도나 위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좋겠죠. 그리고 벌컥벌컥 마시기보다는 천천히 음미하듯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을 하루 2리터 마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잘못된 이론입니다.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 운동 여부에 따라 날씨에 따라 마셔야 할 수분의 양은 다릅니다. 채소와 과일의 90%는 수분이죠. 그러니까 생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분은 따로 물을 많이 마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운동을 격하게 해서 땀을 많이 흘린 경우에는 물을 많이 마셔야겠지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날에는 그렇게 많은 양을 마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날씨에 따라서 땀을 흘리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건조한 날에는 수분 손실이 조금 더 많고 습한 날에는 반대이니까 수분 섭취량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2리터 정도로 마시게 된다면 사람에 따라 혈액이 묽어지게 되어서 부종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와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일률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더더욱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당뇨병 환자는 고혈당으로 끈적끈적해진 혈액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가급적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30에서 40%가 당뇨병성 콩팥병을 겪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콩팥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어서 콩팥 기능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백질과 노폐물이 잘 배설되지 못해서 신부전으로 진행합니다. 신부전이 되면 소변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물 섭취량을 줄여야 하는데 무조건 많이 마셨다가는 부종이나 복수 등 심각한 합병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역류성 식도염일 경우에도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속이 쓰릴 때 미지근한 물을 조금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서 속쓰림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쓰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과식이나 육식이 많은데 식사를 많이 한 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위산 역류를 더욱 조장할 수 있어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물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는 위산이 희석되어서 소독작용과 소화기능이 떨어져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위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위속 음식물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는 역류성 식도염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물을 마실 때 가글 후 마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는 동안 입속에 세균이 창구를 했고 그대로 위속으로 밀어넣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복 시 위산의 농도는 pH 1 내지 2 정도로 강산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세균이 들어가더라도 모두 사멸될 수 있으니까 가글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물을 적절하게 마시기 위해서는 체내 수분이 부족한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소변의 색깔입니다. 원래 소변은 투명하면서 약간 노란색인데 물이 모자란다면 색깔이 더 노래질 것이고 물이 많다면 더 투명해지겠죠. 소변 색에 맞춰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지만 소변을 자주 보지 않는다면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시간마다 적정량을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물 마시기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한 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30분 전에 한 잔씩, 그리고 식후 2시간쯤에 한 잔씩 하면 총 7잔이 되겠죠. 자기 전에 한 잔을 추가하면 8잔이 됩니다. 보통 맥주잔에 물을 3분의 2점 담으면 200 내지 250cc가 되니까 8잔이면 1.6 내지 2리터가 됩니다. 그런데 50세 이상의 남성은 대개 전립선 비대가 있어서 보통 자는 동안 한 번쯤 소변 보러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신다면 2번 이상 일어나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전에는 물 마시기를 생략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마실 것을 권유합니다. 여러 가지 국산차는 괜찮습니다만 커피나 녹차는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마시는 물 중 반은 생수로 마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침 공복 시에는 생수를 마시고 오전 중이나 오후에 차를 마실 것을 권유합니다. 한여름 날씨가 더워서 땀을 자주 흘리는 날에는 수분을 자주 보충해 줘야 되겠죠. 혈액 속 수분 함량이 갑자기 많아져서 전해질 농도가 떨어지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겨서 두통, 구역질, 현기증, 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하면 뇌까지 부을 수 있는데 이때는 심한 두통을 넘어서 발작이나 혼수 상태까지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린 후에 물을 섭취할 때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겠고, 물만 마실 것이 아니라 땀으로 빠져나간 전해질을 보충해주기 위한 이온 음료를 마시거나 생수에 적당량의 미네랄을 타서 마셔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나 군사훈련 때 물과 함께 소금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